왔다 갔다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162페이지하고요. 202페이지하고 421페이지요. 제가 써드릴게요. 페이지 162 페이지 2페이지 202페이지 그리고 이 앞에는 202페이지까지 페이지 202페이지까지는 192부터 92부터 202페이지, 201페이지까지죠. 201페이지까지는 그 기초 개념들이 나와요. 요 접근하는 거. 그리고 저쪽 부록 쪽에 가서 421페이지 그리고 이런 설문지의 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더 그 뒤로 나오겠죠. (6페이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자원 가치, 평가, 이제 관련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가치하고 비이용 가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돼 있고 요 부분은요. 예, 그러면서 이 비이용 가치이기 때문에 뭐예요? 시장 가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게 뭐예요? 시장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도출을 해놔나요? 수요 공급의 그런 함수 관계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떤 면적을 구해서 어떤 총 어떤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그래프 함수 관계를 갖다 도출해 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관광자원, 그죠? 공공재라든지 이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경제 외에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외에, 그러니까 시장 시스템 이외의 어떤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 시장 규모가 결정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그 시장 함수로 도출되는 어떤 그런 그 변수를 갖다가 다른 거로 치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여행 코스트 계산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생산물의 가격이 아니라 그 거리라는 개념을 갖다가 그 가격이라는 개념과 대체를 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변수로 놓고선 그 하나의 그 그래프를 갖다가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상의 어떤 수요 함수로서 그걸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헷갈리고 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한번 이 논문을 우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나오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보기로 하죠. 예, 그래서 근데 결국 맨 처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결국 뭐냐면 이러한 TCM이나 뭐 CVM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그 원천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오죠. 공공재의 어떤 그 형식적 명목적 가격.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공공재가 아닌 어떤 사유재의 가격들은 뭐예요? 시장 가격 형성이 돼 있고 그거 수요를 통해서 어떤 함수를 갖다가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공공재는 대부분 보면은 이것을 어떤 정책적인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명목상에 그냥 최소한의 어떤 그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떤 시장 가치의 함수로 도출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TCM이나 CVM이라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할 때 그리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때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그 도시행정학과 쪽 전공하시는 분이 쓰신 논문인데요. 뭐냐면 굉장히 이런 그 측정 방법에 대한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서론 그 이후에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검토를 하실 때 보면은 이런 방법론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흘러왔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논의가 굉장히 리터러처를 되게 좀 간단하면서도 이게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 이해가 쉽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논문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요 초록을 한번 볼까요? 초록에는 어떤 것들을 이제 보려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 뭐예요? 여기서 연구의 목적을 뭐라고 두고 있어요, 지금? 목적이야. 하고, 그러니까 즉 연구의 목적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리서치 갭을 어떻게 해요? 채우는 거죠. 예. 메꾼다고 이렇게 채운다고 해야 되나요? 리서치 갭을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네요. 그죠? 리서치 갭을 채우는 과정이죠. 그 리서치 갭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서치 갭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 논문을 쓰는 어떤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뭐예요? 선행 연구되었던 것 중에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면서 그 어떤 이 표도 나눠드리고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논문을 보시라고 쫙 한번 나눠드린 게 있죠. 예, 거기에 리서치 갭이라는 말이 있지 않았었나요? 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의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요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논문이든지 뭐예요? 이러한 앞에 선행 연구. 그러니까 리터러처 리뷰죠. 예. 리터러처 리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가 쫙 앞에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서문 이후에. 그러니까 쭉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읽으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거기요? 리서치 갭을 몇 건을 채우는 채워야 하는 건 타당한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 용어가 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서치 퀘스천은 자주 들으시나요? 리서치 퀘스천이요. 연구 목적 세우시고, 그죠? purpose of study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리서치 퀘스천 만들고 그 다음에요? 보통 리서치 프레임 세우잖아요. 근데 리서치 프레임 세우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잘식의 어떤 만약에 증명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하이포시스를 만들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죠? 예. 근데 이게 다시 또 리터러처 리뷰 선행 연구로부터 뭘 끌어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설을 만든다라는 걸 요 과정을 갖다 다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좀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다들. 예.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리서치 갭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태까지 선행 연구에서 미비하게 되어 왔거나 연구가 안 됐거나 근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한 파인딩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새로운 어떤 실무적으로 굉장히 잘 쓸 수 있고 학문적으로도 그게 잘 정리가 돼서 일단 하나의 큰 그 학문적인 어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분야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의 벽돌 하나를 더 얹어놓은 그죠? 문을 하나를 더 달는가 해가지고 그러한 하나의 그 컴플리트하게 그 모델이 컴플리트하게 완성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을 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를 만약에 그런 우리가 딱 봤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첫 줄에 나오잖아요, 그냥. 비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서 이게 좀 짧게 써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뭐예요? 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TCN과 CVM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게 목적이죠. 그리고 그거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사람이 이러한 목적을 가졌을까? 그러면 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 앞에 이러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보면은 TCN과 CVM에 대해서 비교했던 그런 논문이 없다는 게 저 밑에 자기가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봐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 팔공산 도립공원의 갓바위 여행 코스 현장에서 TCN과 CVM 방식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뭐예요? 그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 컬렉션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딱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3명의 설문 응답을 기초로 하여서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한 각 여행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죠? 그 평가 결과 TCM의 경우 연간 얼마, CVM의 경우 얼마 그래서 나타났다. 근데 비록 이 연구가 개발된 기법을 적용하여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나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가 어때요?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모델의 큰 편도를 변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작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두 기법을 이용해서 그것을 평가액을 비교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저거 그냥 뭐 여태까지 있던 거 비교 안 했으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비교해 놨네라고 저도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뭐 별거 아닌 논문 뭐 그냥 쉽게 이렇게 한 논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여기는 이 저 뒤에서 보면은 이러한 두 가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 그러니까 여행 가치하고 상황 여기는 상황이라고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가상가치 측정법인데 여기 또 상황가치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튼간 이제 컨틴전트 밸류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상황가치 측정법이든 가상가치 측정법이든 근데 요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순히 기존에 쓰던 걸로 한 게 아니라 두 개가 비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모디파이를 했어요. 어떤 때 보면은 두 가지 툴이 어떤 이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 두 기법을 사용해 그거의 평가액을 비교했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어떤 그 메소돌로지 측정의 메소드를 갖다가 개발한 논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분이 좀 너무 이제 이 교수님이 박기목 교수님이 이제 너무 좀 이렇게 겸손하셔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뭐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말은 안 써주셨어도 될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도 굉장히 뭐예요? 그러한 독창성이라든지 어떤 그 아이디어의 그 어떤 그 측정 방법을 모디파이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도 교수가 하는 말이 너 왜 셀프 컨트라딕션 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그 논문을 쓰셔가지고 발표를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지도 교수하고 뭐 이렇게 뭐요? 여기도 외부 심사가 들어오나요? 예, 뭐 외부 심사나 뭐 누가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건 뭐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뭐 이것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딴 사람 논문을 비평을 할 때도 그죠? 그것도 괜찮지만 나는 더 새로운 방법으로 봐서 이러한 측면의 것을 개발했다라고 해야지. 뭐 기존의 논문은 뭐 이런 것이 적다든지 뭐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학계에서 왕따 당하는 지름길이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쓰실 때도 이게 다 굉장히 잘 써. 그러니까 초록보다도 이 안에 내용들이 좀 더 이 논문을 보다 보면은 이걸 표현을 여기다 다 못하셨구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요. 결국은 이 TCM과 CVM의 그 가치 측정하는 것을 모디파이를 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거 갖다 그냥 막 비교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거 갖다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한쪽을 이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한 거죠. 측정 방법을 수정을 해서 두 개가 정확히 비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논문의 하나의 그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 목적을 통해서 그러한 리서치겟 비교했던 것이 없던 것을 비교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정확히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리서치겟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는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어떤 그 두 개를 갖다가 두 개의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놓고 보지 않았는데 이 연구자는 그것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오차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정확한지를 볼 수 있는 걸 봤으니 어떻게 해요? 결국 리서치는 뭐예요? 그것을 메꾼 거죠. 만약에 목적이 이걸 갖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이 두 개를 갖다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측정 방법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갖다 수정을 해서 적용을 시켰던 그런 것이면 이 앞에는 역시 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리터러처 리뷰에는 여태까지 이러한 시도하지 않았으나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오차가 있고 어떤 것은 무슨 문제가 있고 그죠? CV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TCM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러한 국립공원을 갖다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건지 모른다. 그러나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 논문 자체가 그것을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메꿔주고 있다. 그럼 뭐예요? 리서치캡 자체가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한번 쭉 볼까요, 우리가? 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그러면서 이게 이 논문 자체가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저희 이 텍스트북으로 쓰고 있는 이 관광경제학의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레퍼런스만 이렇게 찾아서 보기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그 가이드 어떤 그 리터러처 리뷰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해하기 좋게끔 그러니까 리뷰어로 하여금 리더로 하여금 그렇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쪽 분야에 이 TCM과 CVM이 나왔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여기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상환가치법이라고 이렇게 여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CV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상환가치법이 아니라 가상가치 측정법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2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가상가치 측정법 나오죠? 예, 이것도 역시 원어가 뭐예요? 컨틴전트 밸류에이션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도시 행정학과 쪽에서는 저렇게 쓰나 봐요. 예, 저희 그 관광과 그 논문들에서 보통 가상가치 측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면 경제학에서도 가상가치 측정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거는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행 비용 접근법 해가지고 트래블 코스트 메서드 해가지고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러한 TCM, CVM. 자, TCM이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자, 262페이지하고 421페이지에 그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쉽게 좀 와닿기 위해서는 이제 421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421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나요? 어느 분이 나오세요? 네, 호텔링이라는 분이 나오죠. 네,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1947년, 그죠? 호텔링이 어떤 그 산림의 경제적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미국 산림청에 보낸 편지가 이제 여기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뭐 하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이 호텔링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공공 서비스 수혜 편익을 측정하는 공식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국립공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관광 쪽 분야에 보면은 이제 뭐 투어리즘 해가지고 뭐 호텔 시설이라든지 관광 그 시스템 자체보다는 뭘 위주로 발달을 했나요? 미국의 그 관광 역사를 보면요. 그죠? 파크 레크레이션 앤 투어리즘 뭐 이런 게 되게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 텍사스 A&M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국립공원 그런 개념, 국립공원 이런 것이 우리 한국도 그 미국의 그러한 제도를 갖다 들여온 거죠. 예. 여기서 좀 너무 좀 오늘 내용이 딱딱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국립공원, 그죠? 국립공원 같은 건 굉장히 그 많이 세우고 또 어떻게 해요? 이런 그 관리 어떤 뭐 이런 어떤 그 생태 자원이라든지 이런 그 산림 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와 좀 상대적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그럼 유럽도 국립공원이 있나요? 유럽은요? 혹시 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을 것 같다. 유럽은 아니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도 뭐 국립공원 같은 거 있고 뭐 그죠? 뭐 미국도 국립공원 이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얘네들 역사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자연자원, 그죠? 그럼 역사를 해봤자 뭐 카우보이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창조형 관광자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긴 하지만요. 경제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뭐 디즈니월드라든지 디즈니랜드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또 라스베가스 같은 그러한 없던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뭐 그런 관광 자원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유럽은요, 이게 비슷한 어떤 국립공원과 비슷한 보면은 어떤 유럽은 정원의 개념이 있잖아요. 정원. 그죠? 그래서 얘네들 궁중 뭐 베르사유 궁정이라든지 무슨 어떤 그 각 나라의 그 궁에 가면은 정원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 아세요? 예, 되게 그걸 잘 꾸며놔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호텔에 가면은 꼭 뭐가 있어요? 유럽에는 정원을 되게 잘 깎아놔요. 예. 근데 이 정원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뭔지 알아요? 얘네는 그냥 이런 이게 뭐 네이처, 뭐 어떤 그 무슨 뭐 그 무슨 뭐 자연, 뭐 생태 이런데 얘네들은요. 이런 정원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닿아 있나요? 종교적인 어떤 것과 닿아 있어요. 왜냐면 그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 그죠? 그래서 이런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죠. 그래서 얘들 보면은 무슨 뭐 영국 같으면 해도 큐 가든이라든지 왕립 가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식물원,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에덴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확연하게 이러한 어떤 그 자원 리소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 틀려요. 예. 그리고 뭐 스톤헨지 같은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종교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그러한 자원들, 자원들에 대한 그러한 그 자원들에 대한 어떤 그 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틀린데, 자, 희한하게도 제가 여러분들 백서를 쓰면서 한번 본 그 조사한 건데, 이 정원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뭐로 변했는 줄 아세요? 이런 개념들이 맨 처음에 종교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어때야 돼요? 딱 가면 즐겁고 걱정 없고 막 뭐예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만화가이자 그 만화 광고를 갖다가 만들다가 이제 사업가가 된 월트 디즈니가 그런 걸 갖다가 창안해서 세계 최초의 상업 어뮤즈먼트 파크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유럽적인 전통, 그런 그 에덴 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플러스 어뮤즈먼트 파크의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 그리고 어떤 그 상업적인 기능이 플러스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 월트 디즈니라는 그 독특한 어떤 테마파크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애미나 아니면 뭐 LA에 있나요? 예. 두 군데가 있죠, 미국에. 오랜도는 디즈니 워드고, LA인가요? 예, 이쪽 서부에 있는 거예요. 서부에 있는 그 디즈니 워드고, 여기 랜드죠, 그죠? 디즈니 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마지막에 뭐 에카센터라든지 어디든 이렇게 딱 그 테마파크에 딱 들어가면 이건 띵파크라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 화려한 진짜 환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야 이거 진짜 어떤 감동을 갖다 어떻게 주기 위한 그런, 그죠? 진짜 천국 같은 느낌이 들게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또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그 수용력, 최대 수용력 그런 거를 갖다가 또 응용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관광단지 같은 데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때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캐링 캐패시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다른 과목에서 캐링 캐패시티 같은 거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관광지 그 설계를 하거나 이럴 때 어때요? 한쪽에만 많이 몰려 있지 않게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등산로를 갖다 이런 그 국립공원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이게 적용이 되는데, 탐방로라든지 등산로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것을
그 1년에 아니면 그 날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많이 분산되게끔 어트랙션을 곳곳에 놔서 이게 머물렀다 떠나고 머물렀다 떠나고 그래가지고 원활한 그런 흐름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테마파크도 각각의 어트랙션에 대해서, 그죠? 어트랙션에 대해서 그러한 설계가 들어가요. 그런 캐리잉 캐파시티 설계가 들어가고 또 그 줄 서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건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면서 뭔가 즐기거나 아니면 다 타고 나와서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캐링 캐패시티에 대한 그것도 세분화된 그런 연구로서 들어가죠. 예.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호텔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그 국립공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뭐예요? 국립공원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어떤 그러니까 국가의 세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으로 국립공원을 계속 만들긴 만드는데 사람들이 거기 왜 쓸데없는 돈을 쓰냐? 거기에 과연 어떤 경제적인 편익이 있거나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요. 예. 그럴 경우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도 왜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4대강.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맨날 뭐라 그랬어요? 뭐 학생들 그 등록금을 갖다가 뭐 몇 년, 뭐 몇십 년을 내줄 수 있는 돈이라는 몇십 년이에요? 뭐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명확해요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4대강의 가치를 갖다 측정하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철저히 그거는 공공재이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그런 가치들이 가치가 매겨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산림청 그죠? 미국 그 내무성 내 어떤 그 미국의 산림청이 굉장히 그 국립공원 미국의 국립공원에서 있어서의 그 고객 서비스가 어떻게 평가되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과연 이런 그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편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중한테 미국 그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평가하는 기준이 개발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호텔링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공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러한 측정 방법의 그 아이디어를 고안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여행 비용이라는 것을 뭐예요? 하나의 수요 변수로 쓰겠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공원에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공원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데 있어. 지금 밑에 줄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공원에 온다는 사실은 바로 비용을 감수하고도 공원 서비스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렇죠? 자 이때 우리는 그 감수 비용을 아마도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누리는 편익이 모두 같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각 연구자가 각 여행자의 교통 비용의 차이를 이용해서 각자의 소비자 이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 동심원에서 오는데 소요된 여행 비용을 그곳으로부터 오는 여행자의 수 그리고 동심원의 인구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공원 서비스 수요 곡선위에서 각 동심원별로 해당하는 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에 그 그림이 한번 나오냐면요.
어, 16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69페이지하고) (170페이지요) 예. 170페이지에 그림으로 왼쪽 위에 그죠? 이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국립공원 방문자가 거주지로부터 이동하는 거리 변화를 갖다 뭐로 봤어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방문자가 거주지로부터 그쪽까지 그 국립공원까지 방문하는 그 거리를 갖다가 바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지불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러한 TCM의 그러한 그 어떤 계산 방법이 이제 창출되게 된 거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리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차이가 나요? 소비 수요가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을 통해서 바로 수요 곡선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바로 TCM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호텔링의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때요? 이러한 뭐 소득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그 차이 다른 어떤 그런 요인 어떤 제약하는 요인들 이런 것까지 발견하면서 점점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호텔링이. 그래서 이 수요 곡선, 그죠? 수요 곡선을 피팅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공원의 어떤 특정 연도의 공원 이용 편익을 측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른 분야 이러한 어떤 그 공공재, 그러니까 자원 측정하기 곤란한 그런 공공재의 그런 그 공공재의 어떤 그 연간 추정 편익을 갖다가 구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호텔링이 이러한 측정의 방식을 갖다가 이제 도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63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은 어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그 다양한 분야에 그것이 추정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야생 동식물의 가치라든지, 그죠? 아니면 수자원, 수력 발전의 가치, 그리고 호수 저수지, 늪의 가치라든지, 뭐 관광시설, 산림자원, 그리고 자연재해, 자연자원 재해의 가치, 그리고 에너지의 가치, 그리고 청정한 공기 및 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에 보시면 162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호텔링이라든지 크루즈 등은 자연자원 등 공공재적 성격의 관광재가 지닌 이러한 특성에 착안해서 어떻게 해요? 명목 가격에 지배되는 경향,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시스템에서 지배되지 않는 그런 명목 가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어떤 경향을 보이는, 즉 기존의 전통적 수요 곡선 예측기 폭발은 다르게 써야 하는 그런 공공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잘 파악을 해서 새로운 수요 측정 방법을 갖다 제시한 거죠. 그래서 관광 여행자가 각자가 어떠한 관광 자원을 먼 곳에서 여행하여 수요하는 것은 바로 그 이용자가 그 자원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즉 우리가 또 willingness to pay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그만큼의 크기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정한 그러한 그 사람 그 어떤 그 여행자에게 그 기쁨을 주는 그죠? 그런 자원의 수요량이 이제 바로 그러한 그 이동한 여행 비용의 함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여행 비용을 할 때 그 총 그러면 여행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 여행 비용 적금부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뭐냐면 이 여행 비용 방식하고 그러니까 가상가치 평가법, 즉 상황가치 평가법하고 같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을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뭐랄까요, 여행 가면서 드는 돈 그리고 어떤 가면서 먹은 무슨 뭐 음식이라든지 또 무슨 뭐 톨게이트비라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갖다 더 세분화시켜서 그것을 갖다가 측정했다고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갖다가 이게 다 그 동시에 평등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일단 측정의 방식이 서로 뭐랄까요, 딱 서로가 이제 피팅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비교를 하려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알아볼 건 뭐냐면 여기 정책 의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책 의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많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자원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축제. 각 지자체마다 축제가 되게 많죠. 근데 그 축제를 벌일 때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쓰잖아요. 지자체 예산을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그 당위성을 어디서 갖고 오나요? 파급 효과라든지 이마만큼의 뭐 비용 대비 편익이 있다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초창기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축제를 이제 뭐 일산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평가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제 1인당 쓴 돈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걸 따져요. 그죠? 그래서 뭐 고용률이 얼마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논문에서 쫙 보여드렸죠.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지수를 가지고 1인당 쓴 돈 곱하기 방문객 수에다가 그 지수를 곱해서 거기에 나오는 값을 구했었죠. 근데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이러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이벤트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자원과 이벤트도 하나의 그 뭐랄까요, 무형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그 자원 그 여행 비용 접근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안 하고 그러한 인풋 아웃풋 분석으로 하는지 저도 좀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벤트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인풋 아웃풋 분석이라든지 아마 자원가치 측정법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당위성 있는 어떤 방법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방문객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방문객들로 가지고 그러니까 사후 그죠? 행사 이후에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행사를 갖다가 만들기 전에 그죠?
그러한 이벤트를 그러한 그 축제의 장으로 여행을 갖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증감률이 있잖아요. 증감률 해가지고 몇 명이 더 방문을 하면은 아니면은 증감률 그러니까 몇 명이라든지 더 방문을 하면은 그 어떤 그 시장 가치가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새로운 마켓이요, 그죠? 새로운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순수하게 그 마켓만의 그 지역 사람들이 이쪽 자원으로 이쪽 그 축제 자원을 갖다 구경하러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추정을 해야 돼? 단순히 어떤 그 예상수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인풋 아웃풋 속에 그러니까 붙여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런 자원가치 평가법으로 갖다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한 6사 지방선거 이런 데 가서 나중에 보시면 뭐 이렇게 그 광역단체장으로 이렇게 나중에 일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그 자기 기간 업적 내에 이런 그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관광을 통한 어떤 그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시도를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된 어떤 그 세수가 쓰여지는 건지 안 쓰여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그 가치 측정법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론에서 쭉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그 가상가치 측정 방법, 그러니까 상환가치 기법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또 어디에 쓰인다 그래요? 여기서 이거 봤듯이, 그죠? 뭐 자연재해, 자원가치재해, 에너지가치, 청정한 공기명, 물이가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물, 그죠? 그리고 해양자원, 그리고 같은 환경재해 경제적 가치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런 그 논문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언급한 걸 다시 언급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직접 그 평가를 한 논문이 뒤에 있는 거죠. 이제 한번 이렇게 따라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러한 상환가치 기법 같은 것이 CVM 같은 것이 이러한 해양자원, 환경자원, 그리고 또 뭐 산림자원, 그리고 뭐 야생동식물 가치 이렇게 할 때 그러한 측정 방법들이 다 같을까요? 한 모델을 가지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딩이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뭐가 틀려져요? 어떤 그 가치를 측정하는 그 설문지라든지 어떤 그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어때요? 같아지나요? 같나요? 항상 같나요? 같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측정하는 그 설문지 자체의 어떤 그 설문지 구조, 그것도 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가 보면 또 환경 쪽에 보면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어떻게 모디파이하고 더 응용해서 쓰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논문들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또 여행 비용 접근법에 대한 또 설명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행 비용 접근법은 이제 방금 설명한 건 이거예요. 지금 아직 상환가치성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비용 접근법은 공원이나 관광자원 등과 같은 여행지의 경제적 가치를
여행자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경제적 가치를 도출해내는 기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뭐예요? 어떤 그 명목적 가치를 그 시장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함수를 거리, 그죠? 여행 비용, 거리는 곧 여행 비용이라는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잖아요. 그 162페이지예요, 그죠? 예. 여기에 그냥 착안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수요는 곧 거리고 거리는 곧 여행 비용, 그죠? 그래서 여행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돈 쓴 것이 나오니까요, 그 비용 자체로 그래서 갖다가 치환시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거리는 곧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CVM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공기물, 해양자원 같은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나 국립공원, 놀이공원 같은 공공재 가치를 평가를 사용되어 왔죠. 근데 아까 제가 163페이지 있다고 봤는데 이것도 근데 이건 이제 CVM이 아니라 TCM의 경우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이제 응용이 돼서, 그죠? 응용이 돼서 이게 다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여행 비용 적금 TCM에서 또 역시 이 공원이나 관광자원 같은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재 분야의 가치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그 여행 비용 TCM에 그럼 그 측정되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지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뭐예요? 뭐가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 요인들, 변수들, 쓸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예요? 여행 비용 접근법에 의해서 측정되는 여행지의 뭐예요? 경제적 가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도출돼야 되는 함수가 뭐예요? 거주지 지역별 방문율 그리고 연간 총 방문객 수 그리고 지역별 여행자의 총 평균 여행 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는 곧 뭐예요? 방문율이 높고 여행이 총 방문객 수가 많고 총 평균 여행 비용이 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이 기법은 어떤 그 여행객의 거주지와 여행지와의 거리에 따라 그 뭐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갑자기 확 올라가네. 그 여행지에 대한 뭐예요?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여행지와 함수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어떤 관광지를 중심, 그러니까 어떤 가고자 하는 그런 방문지 또는 그 자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거리를 측정한 거죠. 멀면 멀수록 어때요? 거리가 어때요? 이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어때요? 그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서 이제 수요 곡선이 도출되고 또 이런 수요 곡선 면적을 족보함으로 인해서 어떤 편익
갖다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익 자체가 바로 어떤 그 여행지의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그 편익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개념은 페이지 187 있죠. 188페이지. 18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어떤 그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익비용 분석에서는 가치평가 문제라든지 어떤 그래서 또 요거와 또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BC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베네핏하고 코스트. 그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뭐 용인 경전철이라든지 또 무슨 그 지자체마다 어떤 그 인프라 사업 같은 걸 할 때 요걸 갖고 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런 편익 비용 요것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이 논문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지.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떻게 했나요? 도립공원의 한 여행 코스인 803 도립공원 갓바위 여행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이제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닛 오브 아나리시스라고 그러나요? 그 얘기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는데 이제 그 803 도립공원을 갖다 하나의 샘플로 보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뭐예요? TCM하고 CVM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려는 논문이에요. 근데 근데 CVM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연자원이 위치한 지역의 방문자들 대상으로 어때요? 여행비를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뭐요? willing to pay. 그러니까 지불 의사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취해요. 근데 여기 그 여행비에 포함된 내용들이 뭐냐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갖다 만들어서 물어볼 때 어때요? 직접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기존에 그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고 어떠한 부분들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 갖다 조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자세한 내용들이 그 211페이지요. 211페이지에 보면 그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개방형 질문이라든지 뭐 폐쇄형 질문 아니면은 뭐 다른 말로 이제 단순 입찰 게임, 뭐 또 반복 입찰 게임 해가지고 어떠한 식의 질문 방식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조사하는 그런 설문지 자체 그리고 결과 자체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걸쳐서는요. 어떠한 식으로 그 질문을 하고 어떠한 내용들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그 21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또 227페이지까지, 226페이지까지 또 좀 자세히 나오고요. 그 설문지 자체에 대한 걸 다시 보시려면은 434페이지요.
434페이지 해가지고 이제 반복 입찰 게임 그죠? 나오고 그리고 이제 437페이지에는 단순 입찰 게임 해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이중 양분 선택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모델까지도 딱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거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니까 한번 쭉 책은 안 읽어보셨죠?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논문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논문을 하나 그걸 보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요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읽으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이게 자세하게 어떻게 되고 이 각각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단순 입찰법이냐 반복 입찰법이냐 그리고 TCM 방식, CVM 방식에 대해서 각각의 가정 설정 그리고 그러한 그 가정 설정에 따른 어떠한 그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쭉 나와요. 네, 그렇게 보면은 거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어떤 관광 분야에서의 지금 나와 있는 그 텍스트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총 여행 그 비용이 총 여행 비용을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행비에는 뭐가 포함이 돼요? 교통비, 숙박비, 기타 여비. 그래서 여행할 때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할 경우 어때요? 정확한 비용을 갖다가 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에 나타난 질문 방식 전체적인 여행 비용을 단 한 번에 대답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전체적인 여행 비용을 한 번에 대답하라고 또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때요? 각각의 여행 비용을 따로따로 질문함으로써 총 여행 비용의 측정에 정확성을 가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수를 갖다가 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스케일링 메서드하고 좀 스케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른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이제 항목을 갖다가 어떻게 그 구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컨스트럭션 밸리디티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건 배우셨어요? 특정법에 있어서 컨스트럭션 밸리디티 이런 것들. 팩터 아나리시스 돌려보신 적 있어요? 요인 분석. 그거 돌려보셨죠? 뭐 하는 거야 그게? 뭐 이렇게 쭉 뭐 다 뭐 엄청 막 물어본 다음에 항목 되게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려보면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항목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묶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PSS를 거기 딱 눌러서 보면은 영문으로 보면 그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무슨 리덕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리듀스나. 그러니까 요인을 줄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다 핵심적인 어떤 요인들로 묶는다는 건데, 그죠? 이 과정을 한 다음에 뭐를 해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를 해요? 팩터 아나리시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인 분석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뭐니까 요인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제대로 된 변수를 갖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뢰도 있는 변수를 뽑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게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어떻게 돼요? 아까 개념으로 봤을 때는요. 한꺼번에 뭉뚱그려가 해가지고 정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 안에 핵심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행 비용을 따로따로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그 정확도도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그죠? 나중엔 또 요걸 갖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 그러한 그 비용별로 그죠? 비용의 특징별로 해가지고 또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또 다시 그 분석 방법만 달리 해가지고 또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요인 분석 같은 거는 뭐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팩터를 하실까? 요인 분석 돌려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인은 항목을 줄여가지고 만약에 돌리다가 보시면은 안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안 들어가고 저기에도 안 들어가고 값이 낮게 나오는 게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요? 삭제하죠. 그럼 그건 근데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 번 그 파일럿 테스트 했을 때도 그렇고 그냥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그 값이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시고 그냥 마시나요?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논문을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러한 그러니까 컨스트럭션 밸리디티 구조 밸리디티 그러니까 구조 어떤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밸리디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때 만약에 쓸 수 있냐면 여기도 이거는 그냥 자원가치 평가법이라서 그냥 내둔 것 같은데 어떤 뭐 7점 척도라든지 무슨 척도를 갖다 해가지고 이걸 물어봤어요. 만약에 만족도라든지 근데 어떤 다른 항목이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무슨 뭐 브랜드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에커 같은 경우는 뭐 5개의 항목이 있었어요. 만약에 일반 무슨 뭐 휴대폰으로 할까요? 휴대폰이나 뭐 IT 기기는 이 5개의 항목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브랜드를 갖다 측정을 했더니 근데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을 갖다 했더니 이게 겹쳐요. 2개가 항상 이게 2개가 겹쳐요. 그리고 다른 항목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구조가 컨스트럭션 밸리디티가 뭐예요?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논문 하나가 나와요. 그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그 정확도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딴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한 그 연구 목적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지나간 건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정확도를 갖다가 높이는 걸 갖다가 목적으로 했었다면은 뭐예요? 요거만 가지고 딱 끝낼 수가 있겠죠. 뒤에 파인딩을 이 나눠서 했더니 기존에는 그냥 모아서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나눠서 했더니 더 정확한 값을 갖더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그 공헌도가 되겠죠. 이 논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뒤에 종속 변수는 뭐 맨날 쓰는 게 이제 무슨 뭐 만족도니 무슨 정선이 무슨 뭐 충성도니 뭐니면 다 이런 거로 다 몰아놓고 종속 변수가 그렇게 몰아지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뭐 무슨 뭐 만족도니 뭐 구전, 구전이도가 뭐예요? 영어로 윌링 투 텔인가요? 하고 뭐 충성도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하고 이 앞에 어떻게 되지 이쪽에서만 무슨 그 프레임워크 만드는 거 가지고 막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럴 때 보통 딴 분야에서 했던 걸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구조 바꾸고 그다음에 변수가 뭐로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그 변수가 바뀌었는데 딴 연구는 뭐 일반 연구에서는 뭐가 들어맞았는데 이런 뭐 호텔이나 관광 쪽은 뭐가 또 틀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맨날 그런 논문 나오는 것도 맨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볼 때 논문뿐만 아니라 이런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의 대가가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냐면요. 그 이론적 배경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16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레퍼런스 같은 게 잘 잡혀 있어요. 이제 호스틀링이 그것을 갖다가 해답을 내왔다 하면서 1947년도 해가지고 나오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요? 뭐 크라우스는 뭐예요? 그 내취, 크라우스는 내취 해가지고 59년, 63년, 66년 해가지고 이걸 더 정교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럼 가면은 이 논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모르겠어요. 이게 뭐 59년도, 63년도라 이게 아마 타이핑 그 따다다닥 칠 때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돈 주고 사야 될 거야 아마. 그 마이크로 필름으로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한 5에서 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근데 한양대에서는 그 뭐죠? 그 서비스가 있죠. 메타 서비스 해가지고. 예, 아마 한양대에서 돈을 많이 내면 그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지금 뭐 등록금을 다 내셨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걸 갖다 마이크로 필름 찍어가지고 한 장 한 장씩 사진으로 찍은 게 나와요. 그럼 그거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정교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단계적으로 간 걸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거 하고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나요? 수혜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법에서 뭐 유의점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전에 한 저기부터 볼까요? 202페이지요. 가상가치 평가 여러 가지 방법 해가지고 시장 정보를 이용한 가치 평가 방법 해가지고 우선은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는 어떤 이론에 의해서 가격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격 수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그죠? 그래서 가격 정보가 나오게 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함수를 이용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뭐예요? 204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시장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요? 맨 처음 뭐예요? 생산물, 그죠? 두 번째는요? 이용료, 그죠? 그리고 이용자 지출, 그죠? 네 번째는 투자비,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다 뭐가 써 있나요?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어느 분야에 썼고, 그죠? 뭐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 레저 분야에서 또 낚시하면은 낚시터를 갔다가 갔을 때 뭐예요? 낚시 물고기 얼마나 잡았나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따로 낚시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레저에 대한 또 이러한 그 여행 비용 평가라든지 가상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논문들은 이거는 뭘 또 비교할 수 있는 논문이 나올 거야. 낚시터 같은 경우는 시장 가치와 비시장 가치를 갖다 비교한 논문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생산물 이용료, 뭐 이용자가 지출한 비용, 개발에 투자한 비용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내용 안에 뭐뭐가 딱 보이고 있어요. 보면은 이것이 한계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뒤에 계속해서 쭉 보면은 그 적용상의 유의점이라든지 어떤 추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것이 그 뒤에 있는 또 잠재 가격 추정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시장 이것이 주택시장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응용이 되고 또 해돈이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208페이지 한번 계속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그럼 또 그 앞에서 이런 그 시장 가치였을 때 여러 가지 파악하는 방법하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장점 단점 이렇게 뭐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어떤 적용상의 유의점이라든지 그죠?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관광 분야의 이 가치 평가 방법을 갖다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연구가 이루어졌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누구요? 왈시라는 사람이 이거 갖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 6가지 정도의 어떠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유의점들.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고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읽어보셔서 그러면은 이쪽 분야에 어떤 논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계속 그 리터러처 리뷰를 갖다가 좀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는 또 이 사람이 이 연구자가 딱 봤을 때 그 CVM을 이용한 연구, 그죠? 연구 이용 이제 기회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지불 의사 금액만 측정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기 가장 큰 이 사람의 그러니까 본인 연구자가 생각하는 어떤 연구의 어떤 그 독창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면 독창성 아니면 어떤 방법론적인 입장에서의 자기 아이디어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TCM하고 이걸 갖다 비교를 하려면 기회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본 거예요. 포함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CVM 같은 경우는 그럼 뭐예요? 맨날 이것을 갖다 측정할 때 맨날 지불이사 금액만 측정을 했는데 이 기회 비용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TCM하고의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은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객의 기회 비용도 포함해서 어떤 전체 지불 의사 금액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연구에서 기회 비용을 갖다가 포함시키느냐 하면서 이게 다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뭐예요? TCM 관련 대부분의 연구가 어때요? 기회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죠? TCM이 기회 비용을 포함시켜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를 하는 CVM도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VM을 기회 비용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TCM을 이용해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결과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 것이다. 라고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 앞에 뭐 2천 아까 그 얼마죠? 초록에 나온 그 가격이 차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비용을 갖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만약에 그 연구를 했어요. 그럼 그게 그 어떤 그 신뢰도가 있다고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연구에서 만약에 이 기회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앞에까지 뭐예요? 자기의 어떤 연구의 목적과 그 연구 방법을 갖다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고 오리지널리티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연구의 어떤 그 독창성이라든지 연구에 의한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연구는 TCM과 CVM을 이용해서 어떤 그 여행 코스, 갓바이 코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또 연구의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좀 특이하게 좀 여기는 뭐 선행 연구의 이런 목적 해가지고 원래는 그 위쪽으로 보통 다 두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이걸 앞쪽으로 뺀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TCM과 CVM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연구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같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를 갖다 검토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호텔링이요. 그리고 크라우슨하고 네치에 의해서 응용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야에 그 기초적인 토대를 닦은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죠? 그래서 TCM은 뭐요? 그 방문객들이 지출 비용을 사용하며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지출 비용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여행기간 상실한 기회비용, 그죠? 기회비용 등을 포함한다라고 딱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그 TCM이라는 이용한 그런 연구들, 그래서 상당수 진행되었다. 그래서 쭉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논문에서 나온 거면은 그걸 갖다 줄인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어떠한 이걸 갖다 다 밝히기에는 그 논문의 그 페이지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리서치 갭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논문들의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논문들, 그리고 크리티컬 논문들에 대해서는 밝혀줘야겠죠.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그래서 쭉 나오면서 무슨 뭐 호주 얘기도 딱 하고, 뭐 자연 가치 뭐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에 대한 걸 갖다 쭉 나오죠. 그래서 뭐 진주성의 가치,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평당 대지 가격으로 막 계산한 것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무슨 뭐 한상현 조광익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여행 비용하고 개인여행 비용 접근법을 통해서 어떤 그 역사적 유산 같은 거를 추정했고요. 아마 이 한상현 박사가 한상현 박사 같은 경우는 한양대 그 석사 나오신 분인데, 이게 아마 그 박사 논문일 거예요. 제 옆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던 분인데, 지금은 저기 있죠. 그 부산의 동의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지역여행, 개인여행 지역 정방법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지역여행 비용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165억 4천만 원, 그리고 개별 여행 비용 접근법은 343억 원, 그죠? 그리고 근데 요게 이 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은 요 두 가지 개인 여행 접근 방식하고 그러니까 개별 여행 비용 접근법하고 지역 여행 비용 접근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경우와 할 수 있지 않은 경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지역 여행 비용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는 총 인구의 어떤 평균값을 구하는 거에 비해서 개별 여행 비용 접근 방법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요인들, 무슨 이 사람의 어떤 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 어떤 요인들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이런 그 개별 여행 접근 비용 같은 경우는 개별 여행 비용 접근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방문수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돼요? 평균값을 낸다거나 아무튼 간에 어떤 신뢰도 있는 값을 갖기에 굉장히 곤란한 수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책에 돼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것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게 더 정확한 값이라는 걸 갖다 아마 비교를 했는데 여기는 언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도 한번 찾아가서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논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지식을 습득했으면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데
그죠? 차이가 나는데 그냥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여기만 했을까?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면 여기에 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크리틱을 하겠죠. 이 연구의 차이에서 뭐뭐 왜 이렇게 했겠, 왜 그렇게 왜 이런 경우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이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논문의 연구의 목적이 뭐예요? 지역 여행하고 개별 여행 비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도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썼으면 그죠? 뭐 결과는 안 쓰고 그죠? 더 어떻게 되면 그 뭐야 좀 깔끔한 뭐 그런 논문이 되겠죠. 그리고 김수봉의 뭐 2001년도에 한 연구는 뭐 오방 타워랜드 경제적 가치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또 개별 여행 비용 접근법을 썼다. 그죠? 그래서 뭐 연간 500억 그죠? 뭐 이성태 이명헌 폐공산 자연공원 경제 가치. 그래서 뭐 얼마이다. 그죠? 이외에 이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는 함수 모형의 선택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그래서 어떤 함수 모형 선택에 대한 그런 얘기도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뭐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함수 모형 선택 얘기 나오면 갑자기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어떤 방법론을 썼다는 그냥 쭉 읽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더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공식을 갖다가 우리가 뭐 개발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왈드하고 루미스는 TCM에서 중요한 작업은 함수 모형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그 모형 같은 거 정립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변수의 프레임워크가 어떠냐라는 문제잖아요. 뭐 종속 변수를 뭐로 두고 독립 변수를 뭐로 두고 그리고 어떠한 변수를 둬서 이것을 갖다 계산했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만들 어떤 설문지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항목들을 갖다가 내가 집어넣고 그것을 갖다가 물어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래서 무슨 뭐 함수를 갖다 도출해가지고 어떤 식 계산하고 문제가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TCM에서 주로 사용되는 함수 모형은 선형, 반대수, 양대수 모형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설명이 쭉 나와요. 선형 모형은 모든 변수에 자연 노구를 취하지 않은 모형이며 뭐 반대수 모형 무슨 뭐 노구 얘기도 쭉 나와요. 그리고 양대수 모형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모두 자연 노구를 취한 모형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모형의 어떤 그런 모형에 따른 그죠? 이거는 뭐냐면 메소돌로지 파트에 있어서 어떤 함수를 썼는지에 대해서만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채택할 함수 모형은 세 개의 모형을 모두 했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가장 적합한 결과치를 보이는 모형을 선택한다. 해가지고 이러한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떤 친구는 박사할 때 이런 그 공학적인 모델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쓰는 모델을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쪽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하고 조인을 하거나 그거 갖다가 의뢰를 하시면 돼요. 의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그쪽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새로운 어떤 그런 물리학에 쓰는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는 또 시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해서 또 같이 그 논문을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CVM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는데요. 시라시라고 읽어야 되나요? 키라시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죠? 키라시하고 만트루베이에서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된 기법이래요. CVM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CVM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쪽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방법론이 굉장히 보완이 돼 있고 그리고 비시장 재화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용되었다 그랬죠. 근데 역시 여기 우리 그 비시장 재화 같은 경우에 비시장 가치라는 그러한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아까도 제가 처음 시간에 비시장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예. 그래서 그런 비시장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한 거는 어디냐면 비이용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예. 192페이지를 한번 가가지고 그거 한번 레퍼런스 참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비시장제와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죠. 역시 그 CBM 이 대상으로 하는 자원 가치 자원 자체가요. 그래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자원과 같은 환경재를 설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가상 시장을 만든 상황으로 뭐랄까요, 시나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야 되나요? 예. 하고 그 가상 시장에서 응답자가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는 기법인데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CVM에서 중요한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워딩, 그리고 이러한 그 설문 방법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설문 방법이 양분 선택형, 개방형, 지불카드 방식형, 그리고 입찰 게임 방식형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된 걸 갖다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 입찰 게임형 질문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1963년에 데이비스에 의해서 고안된 건데요. 최초 입찰 가격을 설문지에 제시한 후에 그 최초 입찰 가격에서 낙찰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입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인데 가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또 가요. 따라서 가죠. 그럼 20,000원인데 11,000원인데도 가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게 얼마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그죠? 그것을 갖다 계속 입찰 가격을 갖다 계속 제시하면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가격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리틱이 나온 게 뭐냐면, 어떤 그 비판이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최초에 그 정하는 그런 가격 자체가 주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갖다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지불 카드형 설문 방식이랬는데, 이건 뭐냐면 뭐예요? 지불 카드형 방식은 평가 대상을 갖다 막 설명을 해요. 뭐 다음에 어디야 한려 수도 해상에 무슨 공원을 갖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는 무슨 시설이 있고 숙박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을 다 해줘요. 어떤 그 어트랙티브한 면을 갖다 설명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카드를 갖다가 쫙 깔아놓고, 그러면 이런데 본인이 얼마의 가격에 가시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카드를 갖다가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하나의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803 갓바위를 여행할 때 교통비와 시주비를 제외한 절에 가서 시주도 하나 봐요. 기타 경비로 얼마를 기꺼이 지불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후 여러 개의 금액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가상적인 상황, 그죠? 이 시나리오를 갖다가 설정해서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시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이제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냐면 그럼 이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지불 의사 금액하고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지불 의사 금액이 설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안된 게 상환가치기법 CVMMX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설문지를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금 내가 당장 뭐 돈 내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설문 잘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동양하고 또 서양에서 또 보면은 서양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안 하고 대부분 정확히 나와요. 설문조사 자체가 만약에 1차 조사 같은 이것도 1차 조사잖아요, 그죠? 예, 설문지로 돌리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체면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약간 오차가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지불 의사 금액을 갖다 실질적으로 내는 돈하고 갭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나온 게 CVMX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연구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환경제 경제적 평가를 갖다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이 환경 분야에서 맨 처음에 그 고안을 해서 한 건데, 자 설문지에 기꺼이 지불할 금액을 실제 상황과 같은 내용을 가진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실제로 지불한 것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귀하가 앞에서 선택한 당에 기꺼이 지불하시겠다고 약속한 관광 경비는 귀댁의 지로 납부용 용지로 우송됩니다. 우송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그 지불을 할 그 실제로 돈을 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러한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방법론적인 걸 갖다가 그 앞에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려는 돈하고 지금 내가 대답상으로 내는 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갭을 줄이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런 게 나온 거죠. 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조금 뭐 물어본 다음에 경비가 지로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현실감이 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실질적으로 자기가 내는 돈인 것처럼 여기게끔 이걸 갖다 꾸며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관광비를 납부하실 단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실제로 관광경비를 납부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주소와 서명란을 작성하지 마시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만약에 북한산 같은 거는 그렇게 하겠죠. 북한산 꼭대기라든지 아니면 북한산에 둘레길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죠? 원래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광 가치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지불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지로 용지로 보내드리니까 그걸 갖다 그때 지불하십시오라고 여기다 딱 해놓고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갖다 지불하겠다고 직접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런 그 갓바이 코스에 가서 응답자들에게 교통비, 숙박비, 시주비를 제외한 여행경비, 지불 의사금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CVMX를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서 여기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는 TCM에서 고안된 기법을 이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방문객이 사용하는 실제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이 설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해요? 지출된 비용으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기타 경비 지불 의사에 대해서는 CVM 방식으로 질문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TCM에서 고안된 기법으로 기법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있는 그런 기법과 맞춰서 CVM을 갖다 연동시켜서 이렇게 계산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그래서 이 그 뭐예요?
그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뭘 주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떠한 프레임워크, 어떠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해서 이 논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이 이것이라고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내 답이 지금 이 뒤에 있는 연구를 통해서 대답되어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TCM과 CVM에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할 때 똑같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TCM을 이용할 때와 CVM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리서치 갭인 거죠. 그러니까 리서치 리뷰를 통해서 그죠? 나는 이러한 리서치 갭을 갖다 발견했고 이것 자체를 리서치 퀘스천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에 이러한 연구를 고안했다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CVM을 이용한 자연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때 모든 연구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한 전체 여행비를 한 번에 얼마를 기꺼이 지출할 것인지를 질문함으로써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 그죠?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기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가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기타 여행비, 지출비를 각각 세분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취해서 좀 더 정확성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기회비용 있잖아요. 기회비용도 포함해서 TCM과 같은 그 레벨에 맞춰서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논문이 지금 어떤 구조로 지금 일관성 있게 쭉 내려오고 있죠. 예. 그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그런 시장의 가치 갖다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TCM이나 CVM으로 이걸 갖다 측정하려고 한다. 근데 기존에 한 가지 어떤 그 자원을 TCM과 CVM으로 같이 측정한 게 없다. 근데 같이 측정하면은 그 문제가 뭐예요? 이거에 같은 모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비용도 붙이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하게 또 나눠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터러처 리뷰에서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되었고 뭐 누구는 뭘 연구했고 누구는 어떤 연구의 대상들도 밝혀주고 어떻게 해요? 어떤 그 모형을 갖다가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밝혀주고 쭉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